YTN 라디오 이동현 일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을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진욱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오후에 현판식이 열리면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공수처 공식 출범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이 다를 것 같은데 여권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참 어렵게 결국에는 이제 출범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처장만 임명된 상태고 그 내부 인적 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신속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수사처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공수처장이죠. 지금은 공수처장이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된 거 보면 야당에서도 이제는 이런 부분 좀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예, 이전 최고. 저는 공수처라는 형식보다도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데요. 예. 결국에는 뭐 차도 뭐 경찰을 모는 사람도 스무스하게 모는 사람은 굉장히 승차감 좋게 모는 것이고, 진짜 비싼 차 몰아도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편하게 운전하거든요. 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제도적으로 여러 다툼이 있었지만은 결국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중립적이고 또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김진욱 후보자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이제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예. 하지만은 반대로 이 운영의 의지에 있어가지고는 다소 약한 모습 아니냐, 뭐 순천지청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우려를 낳게 합니다.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크게 문제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뭐 이 권력 수사라는 것은 첫째로는 굉장히 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냐면 과거에 중수부나 특수부가 하던 정도의 수사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이제 사실 핵심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인데, 김진욱 후보자가 수사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그 후보자 본인이 밝혔던 것처럼 이 조직이 작다라고 이제 먼저 이제 사실 밑밥을 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제기된 그 정권의 과연 핵심 비리들에 대해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중수부 사이즈도 이 정도예요. 그 나중에 그 확대되었을 때가.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중요 사건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김진욱 후보자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헌법 재판 연구관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해왔던 관행 중에 악습이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이렇게 모욕 주는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적법 절차를 충분히 지키면서도 충분한 성과를 내는 그런 수사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수사 경험이 없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근데 이 공수처장이란 자리가 수사를 직접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결국에는 얼마나 그 수사처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뭐 이제 외풍으로부터 그것들 막아주고 그런 부분들에 더 이제 역할이 큰 거기 때문에 과거 판사로서의 경험이나 물론 또 옛날에 그 1호 특검에서 또 수사관으로 활동한 예.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실제 실무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뭐 조상호 의원 이야기처럼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수처장보다 사실은 차장이 더 뭐 중요한 위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장 조직을 꾸리려면 이제 차장도 임명해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수사관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그 법상 차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공수처장이 이제 본인이 검토를 해서 그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제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처 검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분 한 분, 그건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여당 추천위원 2명, 그다음에 야당 추천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하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그 제적위원 과반수, 그러니까 4명 이상의 동의로 이런 수사처 검사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준석 최고. 예. 이 수사처 검사 이제 뭐 차장도 임명할 테고 검사들의 또 정치적 중립 논란은 앞으로 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김진욱 이제 처장이죠. 처장이 이제 공수처 검사는 검찰에서 파견받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파견되어서 나중에
그다음에 혹시라도 복직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근무하게 되면은 검찰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거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예, 수사 경험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검찰 조직과는 분리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라는 것이 한번 임용되면 3년 동안 이제 임기가 보장되고요. 예.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재임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조직에서 본인이 어쨌든 계속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수처장의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해야 되는 조직인 만큼 수사력은 담보되어야 된다. 그게 인사위원회에서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예상에 언제쯤 조직이 완성될까요?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던데.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2달 정도를 언급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2달이라는 것도 이 최소한의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체계를 꾸리기 위한 어떤 내규를 정하기 위한 시간일 테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수사가 직접 한번 진행되어 가지고 그 방식을 확인하고 나면은 국민적인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 공수처가 출범 시에 2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의 권력기관일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과 그리고 권력 핵심부를 견제하는 기능일 텐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특히 그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 출국금지 사건 때 있어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성역 없이 한다 그러면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리고 야당들도 믿고 공수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수사처 검사만 25명이고요. 거기다가 수사관 40명, 그 다음에 행정직원 20명 해가지고 그 공수처장 포함해가지고 정원이 총 87명이나 돼요. 그래서 그 87명이나 되는 조직을 2개월 안에 꾸리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지금 검찰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아마 압수수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 사건이 다들 궁금할 텐데 그거야 뭐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알게 될 것 같고요. 어제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호평이 나왔고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다 이제 악평이 나왔던데 두 분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교체 수요의 핵심은 결국 강경화 장관과 그리고 이제 박영선 장관. 박영선 예. 장관은 출마에 의한 임기 교체니까 예. 이건 넘어가고. 근데 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외교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무능에 대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여정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외교의 궤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한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국과의 양자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항상 특사나 이런 어떤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제 양자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명한 것이 다자 간의 외교를 강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다자 외교가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 외교의 대표자, 그런 다자간 회담의 외교의 대표자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이 통역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사자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이제 전문성을 좀 부족한 걸 많이 노출했고 예.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F-35 전투기가 없었던 시절에 갑자기 F-35가 날았다고 이제 해가지고 국회를 들쑤셔놓은 적도 있고 그 핵에 대해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전 앞으로 다자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그 양자 간의 대화보다는 좀 더 이제 격식 있고 내용에 대해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대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어떤 개각이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경화에서 정우영으로 바꾼 건 잘한 개각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은 어쨌든 예.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가지고 외교의 궤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선택이다 봅니다. 친문들만 또 썼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부엉이 모임 사람들만 쓰고 그거는 있다. 황희 인재 네. 후보자라든지 권칠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고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데 예. 저는 이거는 정권 말기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인선에 있어서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어떤 학자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펼쳐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예. 다만 집권 후반부에 레임덕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강한 어떤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런 인선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뭐 정의용 이번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클린턴에서 오바마로 이어졌던 그때 당시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거 복귀됐기 때문에 그 외교안보 라인을 실제로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장관 인물을 장관으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사실은 뭐 강경화 장관이 특별히 뭘 잘못했다나 아니면은 강경화 장관이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강경화 장관이 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라인들과 어떤 라인들을 구축해 왔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아마 강경화 장관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다자외교에 관해서는 과거 유엔에서 일하던 그 훌륭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현 정부에서 계속 그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의견들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황희 이번에 장관 후보자라든가 권치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중소벤처 기업 관련된 상임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당내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황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워낙 개인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높이 인정됐던 일반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평을 듣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장악력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게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조상호 대변인 혹시 문재인 정부의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문화 정책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뭔데요? K-팝이라든가 K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K-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 정책들이 후반기 아니면 이제 정권 말기에서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황희 장관 후보자는 좀 전문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활동, 상임위에 대한 경험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과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시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국회의원을 이제 재선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책 기획 능력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패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그러면서 알패스 처벌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준석 최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제 작년에 이제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최근에 주범들도 이제 형량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성착취물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RPS라는 거는 RPS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이 RP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물, 보통은 연예인 아이돌로 대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주체로 삼아가지고 이들에 대한 동성 연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글의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경우 아니면 또 이제 만화의 형태로 이제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팬 중에서 일부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도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 제지하는 행동을 적절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일부 경우에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기획사 등에서 사실 팬덤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걸 막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일반적으로 물론 여성 대상물도 있습니다만 남성 대상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랑 하태경 의원이 좀 상태가 심각한 온라인상에 게재되었던 110여 건에 대해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조상우 부대변인 변호사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은 현재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현재 법상? 예, 이제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된 걸 엮어서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굉장히 리얼하게 만약에 전혀 허위 사실들을 열거해서 만약에 팬픽이 작성되었다 아니면 소설이 써져 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또 모욕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비방이나 그런 걸 처벌하는 거와 별도로
음란물, 그러니까 음란한 부호 등을 게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그 음란성, 고도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하면 현재 그냥 실제로 그게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현행 법상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소위 딥페이크라고 하죠. 예, AI 예. 등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예. 동의 없이 본인이 이제 성관계물에 합성되거나 이런 예.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경찰 수사 의뢰하면서 좀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음성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으나 누굴 연상시키는 만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판례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부족하다면 저희 당에서 이제 입법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준비하는 겁니까? 이미 입법을 준비해서 이제 진행했고요. 예. 지금 이제 결국에는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 좀 세워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보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너무 다양해가지고 예. 저는 이번에 음성을 이용한 그 색태라고 하는 그 섹스 테이프라는 어떤 것의 줄임말이었는데 이것은 본인의 어쨌든 성관계 음성을 연상시키는 이런 음란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성에 대해 가지고는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성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보통신망을 주로 이용할 텐데 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보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란보호가 꼭 뭐 시각적인 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향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처벌은 가능한데 만약에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왜냐면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한다면 그 부분 뭐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자꾸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의당의 이제 김종철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성별 여성 혐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건 RPS의 주요 생산자가 여성이고 소비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예. 그들을 타겟으로 한 거냐 아니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반박하자면은 RPS의 소비자와 대상자는 남성도 여성도 될 수 있습니다. 성중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이제 문제됐었던 원치 않는 동의하지 않는 형태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저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말씀하신 대로 RPS는 그 대상이 꼭 그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여성 아이돌을 상대로 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 이제 남성 아이돌 중심으로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이분법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딥페이크 이런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네. 이건 사실 처음 듣거든요. 네. 그럼 아까 윤석 최고 말대로 이게 대상이 남성이다 보니까는 안 알려진 게 좀 컸던 모양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팬덤과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팬덤 하면은 보통 그게 진화된 형태가 스토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스토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사실 사이버 세계상에서 동의 예. 없이 재창작물을 이제 유포하는 행위는 아직까지 경각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